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경찰법 파트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행정법의 총론과 강론 중에서 이제 강론 파트입니다. 강론 파트 중에서 특별행정작용법, 특별행정작용법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경찰법 영역입니다. 경찰법 영역에 대한 논의를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경찰법에서 배우는 것도 총론에서 배우는 것과 크게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경찰작용이 만약 위법하게 행해진다면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겠는가, 이 같은 논의가 바로 경찰법 영역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론에서는 행정작용이 어떨 때 위법한가, 그리고 그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를 했다면 이제는 그와 같은 행정작용들 중에서 경찰작용으로 그 양적 범위를 조금 좁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작용이 어떨 때 위법해지는 것인가, 그리고 이와 같이 위법한 경찰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게 바로 경찰법 논의입니다. 우리 도의식 체계도 맨 위에 한번 보시면요, 우리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 맨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데요. 행정법이라는 것을 제가 당시에 행정학과 비교를 하면서 바람직한 행정을 구현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행정법과 행정학의 차이가 없겠지만 행정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다루는 학문인가? 두 가지를 다룬다고 했어요. 위에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법치국가에서 행정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서는 아니 되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다루고요. 두 번째, 법치행정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구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다뤘었어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건 뭐예요? 첫 번째 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겠는가? 이것은 바로 작용법적인 측면이죠. 행정작용법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행정작용법이 뭐예요? 행정법은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몸통이 바로 뭐였다? 작용을 규율하는 법, 행정작용법이었죠. 네. 이 행정작용법 안에는 행위규범이 들어있었어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위반되면 그 처분은 위법한가요? 물론 위법이죠. 행정작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 바로 행정작용법인데 이 행정작용법에 위반되면 위법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이 바로 행정작용법적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서는 아니 되는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행정구제법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을 위반했을 때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구제 방법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사후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말한다고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권리구제 수단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1차적 권리구제 수단과 2차적 권리구제 수단,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1차적 권리구제 수단이 훨씬 더 실효적이라고 했었습니다. 1차적 권리구제 수단은 위법한 행위를 시정하고 제거시키는 거였었어요. 존속보장 방식이라고 했었고요. 우리 이것을 행정쟁송제도라고 했었습니다.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약식쟁송으로서 행정심판, 정식쟁송으로서 행정소송이 포함됐었고요. 그 다음 2차적 권리구제 수단 안에는 두 가지가 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금전적으로 전보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다, 이렇게 말했었고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를,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은 뭘 하고 있어요? 경찰법 하고 있습니다. 경찰법, 그렇죠? 경찰법이라는 것은 양적 범위를 좀 더 좁혀 들어온 건데요. 여기서 구제 방법, 동그라미 2번에 있는 행정구제법적인 측면이 앞에서 배운 총론 내용과 다를까요? 아니죠. 이건 똑같겠죠. 경찰권 발동이 위법하게 이루어졌을 때도 행정쟁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손실보상 청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시게 되면 손실보상 조항까지도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찰권 발동이 위법할 때도 우리 총론에서 배웠던 구제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특화된 내용이에요? 여기서 특화된 내용은 바로 행정작용법적인 측면이죠. 어떨 때 경찰권 발동이 위법할까요? 이게 총론에서 배웠던 거랑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경찰작용이 위법해지는가? 그게 바로 지금 우리 테마 이름이에요.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근거를 구비하지 못했을 때, 이 한계에 위반됐을 때 그 경찰권 발동이 위법해진다. 그래서 우리 경찰법 영역은 실체법적인 문제, 행정작용법적 측면에 집중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구제법은 앞에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합니다. 경찰작용 중에서 내용상 적법성 논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찰작용의 경우에 있어서요,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가 발생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총론에서 어떤 처분을 하는데 그것이 위법해지는 경우는 어떨 때? 행정행위의 주체상 적법 요건, 절차상, 형식상, 내용상 적법 요건 중에 하나라도 흠결되면 주체상 하자, 절차상 하자, 형식상 하자, 내용상 하자 이렇게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권 발동은요, 주체상 하자, 절차상 하자, 형식상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경찰관이 만약에 보호 조치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관이 가택을 출입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런 것들도 다 처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처분은 뭐라고 배웠냐면요, 행정청의 행위여야 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행정청의 행위여야 되고,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칙 행위여야 되고, 공법 행위여야 되고, 권력적 단독 행위여야 되고, 국민의 권리임에 대해서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하고, 이렇게 배웠어요. 행정청의 행위여야지만 처분인데, 경찰관이 행정청이 아닌데요? 하지만 경찰관의 행위는요,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 이와 같은 경찰 행정청의 행위로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의 행위를 행정청의 행위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주체상 하자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절차상 하자나 형식상 하자가 인정이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절차상 하자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유 제시예요. 문서로서 이 같은 처분을 하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행정절차법 23조에 있었죠. 그런데요, 경찰권 발동은 대부분이 즉시강제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즉시강제 배웠죠? 매우 그 위험 상황이 급박할 때 하는 게 즉시강제였었어요. 그죠? 목전에 닥친 급박한 위해가 있을 때, 성질상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을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할 때 우리 즉시강제 한다고 했어요. 경찰권 발동의 일반법적인 근거라고 하는 일반경찰법이라고 얘기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우리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즉시강제 일반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시강제 일반법. 대부분의 경찰권 발동은 즉시강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급박한 상황에서 즉시강제를 하면서 문서로 형식상 적법 요건 문서를 이렇게 딱 주고 거기다가 막 이유를 막 열심히 적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병든 고기를 동물 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즉시강제로 빨리 수거해서 폐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뭐 문서를 주고 말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수거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절차나 형식상 요건도 경찰권 발동에서는 대부분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체, 절차, 형식상 위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제 정리해볼게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경찰법에서 배우는 것은 행정구제법 측면보다는 이건 총론이랑 똑같기 때문에 작용법 측면에서 어떨 때 위법해지는지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경찰권 발동은 항상 명령 및 강제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명령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경찰상 하명이에요. 하명,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강제작용, 명령 및 강제에서 강제작용이라는 것은 바로 즉시강제 행위입니다. 그러면 우리 즉시강제 앞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일정한 수인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이렇게 배웠죠. 하명은 그 자체가 행정행위니까 처분이고요. 그러면 처분이죠. 경찰작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체법적 문제에서 경찰법에서 다룰 건 뭐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경찰 처분이 내용상 위법성이 어떨 때 발생하는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 추가되는데 내용이 꽤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요만큼 요 범위 안에서만 논의한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위에 경찰권 발동의 한계라는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 한계라는 표현은 광의의 한계입니다. 광의의 한계. 일반적으로 한계라고 하게 되면 그 밑에 부분에 있는 조리상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재에 있는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서 이 한계는 광의의 한계일까요? 협의의 한계일까요? 이건 협의의 한계입니다. 협의의 한계. 그러면 광의의 한계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법규상 한계 그리고 조리상 한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법규상 한계라는 것은 경찰권 발동은 법의 근거를 둬야 되고 또한 그 근거법에 구속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법규상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규상 한계의 문제는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문제로서 논의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 적법 요건 중에서요. 내용상 적법 요건 여기서 배우는 게 뭐예요? 여기서 배우는 게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우위 원칙 두 개였었잖아요. 그렇죠?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면 내용상 위법성이 인정되고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돼도 내용상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내용상 위법성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법률 유보 밑에 법률 우위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법률 유보 부분을 우리가 법의 근거를 두고 그 근거법이 구속되어야 된다. 법규상 한계라고 얘기하고 밑에 있는 법률 우위 원칙은요. 또 하나의 특징 또 말씀드릴게요. 경찰권 발동은 대부분 다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기속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문법에 위반되어 법률 우위 원칙 위반된다.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법률 우위 원칙에서는 무엇만 논의한다? 재량의 하자 부분만 논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조리상한계입니다. 조리상한계. 조리법에 위반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재량권 행사가 위법해지죠. 그래서 위에는 법률 유보, 밑에는 법률 우위. 위에서는 권력적 침입적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법률 유보 배울 때 중요사항 유보서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무조건 법적 근거 필요하죠. 법률 유보 논의가 들어가고 아래에서는요 재량의 하자와 관련된 조리법 논의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계라고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조리상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법률 유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보시게 되면 법률 유보 중에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그다음 경찰권 발동의 요건과 이렇게 두 가지 논의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근거 말고 플러스 알파 모두 있다. 요건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요. A라는 경찰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 있니? 이게 근거예요. 법적 근거 있니? 이게 근거고 요건은 뭐냐면 그러면 그 법을 여기 적용시킬 수 있니? 이게 바로 요건이에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경찰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법이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했어요. 이게 근거예요. 법이 있긴 하지만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사안에는 그 법을 적용시킬 수가 없잖아요. 적용시킬 수가 없으면 이게 법적 근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요건이라는 부분도 이 논의도 법률 유보 안에서 함께 논의되라는 거, 법률 우위 원칙 문제가 아니라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답안 쓰실 때 요건을 법률 유보와 별개의 문제로 쓰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법률 유보의 일내용입니다. 위에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작용은 조직법상 근거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작용법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당연히 작용법상의 권한 규범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이거 우리 법률 유보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거기서 배운 내용이 여기서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용법상 근거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우선 3단계 논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논의. 특별법과 일반법 그리고 일반법 내에서도 특별조항과 일반조항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특별경찰법상의 특별수권조항이 있으면 이걸 제일 먼저 적용시켜라. 만약 이것이 없으면 일반 경찰법상의 특별수권조항을 적용시켜라. 만약 이것도 없으면 일반 경찰법상의 일반 수권조항을 적용시켜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맨 위에는 특별경찰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일반 경찰법이 뭔지를 알면 되겠죠. 일반 경찰법은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찰권 발동의 일반 경찰법, 일반법적인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죠. 그럼 밑에 있는 일반 경찰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에요. 이걸 일반법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특별경찰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개별법들 말하는 거죠. 특별법들, 개별법들. 오른쪽에 보시면 도로교통법, 그죠?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운전면허를 취소를 한다거나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즉시강제를 한다거나 도로교통법, 이건 특별경찰법이 되겠죠. 그다음 건축법 79조에 근거해서 철거 명령을 한다라거나 건축법 85조를 근거로 해서 행정대집행을 한다라거나 이거는요 경직법이 아니니까 특별법에 해당하겠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 역시도 뭐예요? 질서유지 작용이기 때문에 경찰 작용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특별경찰법입니다. 그 다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이거는 우리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법 공부하면서 농지가 여기서 2만 리터를 실은 종업원이 빗길에 미끄러져 그 유조차가 전복되고야 말았다. 이 전복된 유조차로부터 기름이 흘러 농지가 오염이 되었는데 그 농지 주변에는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저수지가 있었다. 만약 비라도 오는 경우에는 이 기름이 흘러 들어가서 이 동네 사람들은 물을 먹을 수가 없다. 경찰상 위험이 발생하였다. 이럴 때 이 농지의 오염을 빨리 제거하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경찰권을 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법적 근거가 바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런 것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니까 특별법이죠. 특별경찰법입니다. 이런 개별법상의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특별법을 먼저 적용시키는 거죠. 특별법 우선 원칙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개별법의 근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넘어가야죠. 그렇죠? 경직법으로 가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에서 8조까지, 3조 내지 8조. 그 다음 10조에서 10조의 4까지, 10조 내지 10조의 4에 보면 뭐가 있어요? 경찰관의 표준화된, 유형화된 그 직무 조치들이 하나씩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불심 검문도 있고, 위험 발생 방지 조치도 있고, 범죄 예방 및 제지 조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법이긴 한데 일반법에 있는 특별조항들이에요. 특별조항들. 그러니까 개별법에 근거가 없으면 3조 내지 8조, 10조 내지 10조의 4에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도 적용할 만한 법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우리가 믿고 비빌 언덕이 필요하겠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였죠? 2조 6호예요. 2조 6호. 2조 6호에 보게 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장애 제거 및 위험 방지 행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2조 6호를 근거로 경찰권을 발동한다. 법에 딱 구체화된 특정 조치가 돼 있는 건 아니지만 2조 6호를 근거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동설 판례입니다.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표준적 직무조치였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은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 이 중에서 위에 있는 두 개는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개별적 수권조항이라고 이렇게 같이 분류를 하고요. 밑에 있는 논이 일반조항이 있죠.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을 우리가 개괄적 수권조항이라고 부릅니다. 개괄적 수권조항. 그래서 밑에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보시게 되면 요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거기에 요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때는 이럴 때 사용을 해야 된다. 경찰관이 분사기 등을 사용할 때는 이럴 때 사용해야 된다. 라는 이럴 때라는 요건이 있어요. 이럴 때라는 그죠? 그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가스총을 발사를 하려고 하는데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스총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은 1, 2, 3이 아니라 4번 상황이네. 그러면 이 가스총 사용에 법적 근거가 없군. 내가 여기서 가스총을 사용한다면 법적 근거 없이 가스총 사용한 거니까 이거는 위법한 행위가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가 이것도 법률 유보 안에서 함께 논의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위에서 근거를 크게 나눴을 때 개별적 수권조항과 개괄적 수권조항과 두 개로 나눴죠. 이 요건 논의는요. 개별적 수권조항과 개괄적 수권조항을 나누는데 개별적 수권조항에는요. 특정 요건들이 딱 등장합니다. A 상황일 때, B 상황일 때, C 상황일 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 특정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개괄적 수권조항을 법적 근거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자 할 때는 거기 구체적인 어떤 요건이 없어요. 그냥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요. 이럴 때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가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왜? 애매하잖아요. 불확정 개념이니까. 그렇죠? 이 불확정 개념에 해당하는 상황이 맞는가 파악이 필요해요. 그래서 위험과 장애가 지금 이와 같은 질서 유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목적으로 지금 장애를 제거하고 위험을 방지해야 되는 상황인가 파악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냥 위에 보시면 이제 개괄적 수권 조항을 제가 1, 2단계로 나눴어요. 1, 2단계로. 항상 여러분들 짧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단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시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려고 하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능률적인 공부 방법이 됩니다. 이게 정수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 들어가는 게 자꾸 겁나가지고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몇 명을 가르쳤겠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최소한 한 2,500분의 1 정도는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 성공과 실패 케이스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변죽을 울리는 친구들은요, 어떤 시험을 준비를 하든지 간에 변죽을 울리다가 그 시험을 떠납니다. 중심으로 뚫고 들어가는 게 훨씬 빨라요. 행정법 어려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얇은 책으로 공부해야지, 가지치기 해주는 수업 들어야지. 근데 편하죠. 공부하기에는 얇고 가지치기 요만큼만 공부해서 편하죠. 근데 붙지를 못하잖아요. 편하려고 공부하는 건지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건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노페인 노게인이라고 했어요. 고통 없이 뭘 얻으려고 하시면요, 그건 뭐예요?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사기꾼이지.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고통은 즐기세요. 그렇죠? 즐기는 게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를 한 단계로 논의를 하자고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해를 해보려고 정말 저도 수년간 고민해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엄연히 2단계, 3단계로 단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로 모아서 설명을 하려고 하게 되면요. 이게 뭐예요? 죽도 밥도 아닌 내용이 돼버려서 오히려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1단계, 2단계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뭐야? 개괄적 수권조항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법에 근거가 없는데 그냥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6호 그거가 애매한 거, 그죠?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이걸 근거로 경찰권 발동해도 돼. 이런 문제예요. 그렇다면 일반 조항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일반 조항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그 일반 조항에다가 현행법상 어떤 조항을 집어넣어주면 좋겠어? 경직법 2조 6호를 집어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요렇게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내가 하숙을 하려고 하는데요. 방이 있어요. 이걸 먼저 물어봐야죠. 그죠? 내가 들어갈 방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방이 있어요. 그런데 비어 있어요. 제가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일반 조항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거 인정 못하면 애당초 개괄적 수권조항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직법 2조 6호가 일반 조항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2단계로 여러분들 검토하게 된다. 좀 이따 교재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법률 우위원칙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 법률 우위원칙에서 성문법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런 거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전부 다 재량의 하자 문제라고 했습니다. 경찰 작용은 죄다 재량입니다. 죄다 재량이. 죄다 재량인데 우리가 총론에서 배운 재량권보다도 훨씬 넓은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돼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총론에서 배웠던 행정계획, 지금 경찰법에서 배우는 경찰처분. 얘네들은 항상 재량이고 총론에서 우리가 배운 일반적인 행정재량과 비교했을 때 둘 다 계획재량, 경찰재량은 훨씬 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돼요. 여러분,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면 그게 행정청의 무제한적인 자유입니까? 마음대로 막 해도 돼? 그건 아니죠. 무제한적 자유라는 건 없다고 했어요. 근데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통제도 더 엄격하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죠? 네. 돈을 더 많이 빌려주면 감독권도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재량권을 넓게 인정했어요. 어쩔 수 없이. 경찰 작용이라는 특성 때문에. 종합성 가변성이라는 특징을 지니는 행정계획이라는 특성 때문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통제도 더 엄격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들어간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한계로서 불문법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총론에서는 우리가 재량의 하자라고 했을 때 뭐에 위반되면 위법, 재량의 하자 그랬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되면 위법 그랬어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는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가 있었죠? 비례원칙, 평등원칙, 비평신, 신뢰보원칙, 자기구속 원칙, 목적 위반, 동기부정, 부당될 부분전칙, 실권의 법리, 사실오인. 네, 그렇죠. 아이고 힘들다. 그죠? 평신자가 아닌 목동은 다리가 부실해서 죽어버려라 이거였어요. 그죠? 이게 바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 그런데 여러분 행정계획에서 뭐라고 배웠나요? 행정계획에서도 신뢰보원칙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되다 보니까 특유의 한계 범위로서 형량 명령 원칙이라는 게 하나 더 적용됐었어요. 더 엄격한 요건이 하나가 더 적용됐었어요. 경찰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총론에서 배운 행정재량과 비교했을 때 더 광범위한 경찰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한 뭐가 추가돼요?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재량이나 경찰재량에도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적용될까요? 그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당연히 적용되고 행정계획에서는 형량 명령 원칙이, 경찰재량에서는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특유의 한계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밑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위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등장하고 있고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그 다음 밑에 경찰법상 일반 원칙 요게 추가된 겁니다. 별표는 몇 개죠? 1578개를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치시기 바랍니다. 경찰법상 일반 원칙 5개 있어요. 5개. 뭐 있어요? 경찰 소국의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 평등의 원칙, 경찰 비례 원칙. 네. 이거를 진짜 이렇게 외우신 애 봤어요. 소공책 평비? 소공 비평책? 이렇게 외우시는 분을 봤는데요. 이거는 그냥 입에 충분히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문자 남발하지 마세요. 두 문자 외우다가 날 새는 일이 있습니다. 두 문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두 문자로 칙 쓰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경찰 소국의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 평등의 원칙, 경찰 비례 원칙 5가지가 추가돼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되게 논의하는 건 뭘까요? 주되게 논의하는 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래도 그 비중이 조금 더 덜한 것인가? 이렇게 애매한 것은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알기 쉬운 행정법 때부터 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정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정해드리는 거면 교재를 한번 보세요. 뒤에 뭐라고 돼 있나? 이 5가지의 경찰법상 일반 원칙 중에서 우리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뭐뭐 있어요? 경찰 공공의 원칙과 경찰 책임의 원칙 2개밖에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경찰 소국의 원칙에 위반되는 일은 없습니다. 경찰 소국의 원칙은 뭐예요? 국민의 공공복리의 효율적 증진을 목적으로 경찰관이 경찰권을 발동하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 질서유지, 소국적 질서유지만을 목적으로 경찰 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건데 실제 누가 저 사람의 행복을 조금 더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경찰관이 막 가서 막 이렇게 막 바빠 죽겠는데 그렇지 않죠. 소국의 원칙 위반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내용이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경찰 평등의 원칙이나 경찰 비례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있는 평등 원칙과 비례 원칙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내용 보시게 되면요. 합리적 차별 사유가 없는 이상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평등 원칙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비례 원칙, 경찰 목적과 그에 따른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며 이것은 적필상, 적합성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달성해야 된다. 내용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찰법상 일반 원칙에서 그래도 특화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은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일로 또 집중되는 겁니다. 문제도 맨날 여기서만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시험을 보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경찰 공공의 원칙과 경찰 책임의 원칙 2개 내용 보도록 합니다. 경찰 공공의 원칙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개인의 생활활동 영역에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활동 영역에는 즉 그 공공 영역과 분리되어 있는, 단절되어 있는 개인의 생활활동 영역에는 경찰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아닌데, 그쵸? 부부싸움, 말싸움, 그쵸? 말다툼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와갖고, 막 개입하고 그러면요. 안 되겠죠. 그쵸? 항상 저는 이런 예를 들어요. 요즘엔 담배를 많이 못 피게 하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쵸? 옛날에는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제가, 꼴초거든요. 그래서, 입에다가 담배를 이렇게 자세 나오죠? 10개를 딱 물고 대학 다닐 때 진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술을 365일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친구들을 바꿔가면서 먹어도 계속 겹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만나도 재미도 없고 근데 술은 또 의무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걸 다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이름도 까만 아남 오거리, 사거리, 삼거리? 아남 오거리였죠, 이름이. 거기 오거리 옆에 있는 호프집을 맨날 갔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20년이 지나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항상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술값 내기를 해야 되잖아요. 술값 내기를 하니까 후배들이랑 선배들이랑 뭘 했냐면, 담배를 한 갑씩 사놓고, 똑같은 담배는 누가 이 한 갑을 더 빨리 피는가? 제일 늦게 핀 놈이 술값 낸다. 엄청난, 몸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신경 안 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어떤 놈은 여기다 10개를 꽂아놓고 이거 정말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길을 가면서 10개를 이렇게 딱 물고 가면요. 어떻게 돼요? 경찰관이 개입하면 됩니까? 건강해지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뽑아야 돼요? 안 돼요. 제 사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여기다 5개 꽂고 여기다 소주를 딱 빨면서 이렇게 가면요. 그러면 와 진기명기 이렇게 하고 가셔야지 저한테 개입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복 입은 중고등학생이 그러고 다니면요. 그때는 개입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또 이런 예도 많이 드는데 문제 풀 때는 이제 문제 있는 거 가지고 보지만 이해를 시켜드릴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순진무구했던 중학교 1학년 신민은 중학교 이제 등교를 하려고 아침 7시 반에 가는데 골목을 딱 지나는데 거기 여관이 있어요. 여관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여관 문 앞에 싸우시는 거예요. 뭐 싸우는 거야만 많이 봤으니까 뭐 그러니? 근데 눈이 자꾸 동네다 보니까 아는 아주머니들이 그 싸움 구경을 하고 계신데 저를 보신 거죠.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딱 여자분이 속옷만 입고 계신 거예요. 속옷만. 진짜 안에 속옷만 입고 계신 겁니다. 그런 장면을 처음 본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 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장면이. 그쵸? 예. 이런 문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주소의 불가침의 원칙입니다. 집안 안에서, 제가 집안 안에서 빨개 벗고 다니든 말든 그건 제 자유입니다. 그쵸? 예,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니고, 경찰관 분들이, 개입해갖고 막 저한테 갑자기 저희 집에 막 들어오셔갖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막 옷을 입히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건 어떨까요? 제가 집을요, 벽을 다 제거하고 벽을 다 유리로 만든 거예요. 우리 집을 제가 유리를 다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난 원래 자연인이야. 그래서 잘 때는 팬티도 안 입고, 그리고 제가 막 다 빨개 벗고, 집 안에서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 거기 막 돌아다닌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쵸?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제 친구랑, 컴퓨터를 주고, 아니면 또, 노트북을 이렇게 서로 사고 팔아요.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뻥 좀 쳤어요. 야, 이거 진짜 비싼 거야. 선물 받은 건데? 비싼 거야. 막 그래갖고, 얼마 산지 안 됐어. 막 그러고 되게 비싸게 팔았어요. 이랬더니 경찰관이 딱 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그쵸? 하지만, 뭐는 괜찮아요. 암표 매매하는 데는 경찰권이 발동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을까요? 경찰 공공의 원칙의 내용은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이라는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주소 불가침 및 사생활 불간섭이라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헌법 17조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경제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경찰 공공의 원칙은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하냐? 원칙보다 예외가 중요합니다. 예외가. 만약 이 경찰 공공의 원칙을 절대적으로 적용을 시켜버리게 되면 경찰 작용은 불가능합니다. 전면적으로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경찰 공공의 원칙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이게 정말로 중요해진다는 것,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쓸데없는 소리를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 밑에 경찰 책임의 원칙을 보도록 할게요. 물론 경찰 작용이라는 건 뭐예요? 경찰상 위험이나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요, 위험 상태가 발생하긴 했어요. 완전 위험해. 완전 위험해.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데려다 놓고 나서 당신 불 꺼. 화재난 집에 대해서 불 꺼. 안에 들어가서 저 사람 구해와. 이래도 돼요? 아니면 깡패가 중학생, 어린 학생을 이렇게 폭행을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그거 개입하면 그것도 다칠 것 같으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이 저거 제압해.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되죠. 그쵸? 그게 바로 경찰 책임의 원칙이에요. 경찰 책임의 원칙은 무엇이다? 그와 같은 경찰상 위험 발생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 침익적인 경찰권을 발동해야 되는 것이다. 경찰상 위험 발생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을 발동해야 된다는 내용이 바로 경찰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경찰 책임의 원칙의 내용은 다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논의되는 내용이 네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어떨 때 경찰 책임이 인정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경찰 책임은 그와 같은 위험 발생의 원인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가 행위 책임이 있고 하나가 상태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위 책임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경찰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을 제거해야 되는 책임을 말하는 것이고요. 상태 책임이라는 것은 행위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물건이나 또는 동물의 상태로 인해서 경찰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을 제거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상태 책임이라고 합니다. 행위 책임은 뭐예요? 행위의 측면에서. 상태 책임은 뭐예요? 물건의 상태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거예요. 이때 행위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경찰상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한 위험에 대한 책임도 지겠지만은 나의 자녀나 아니면 나의 조합원과 같이 내 보호 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자기 책임으로 지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가 행위 책임에 대한 문제고요. 상태 책임이라는 것은 물건의 위험 상태로 인해서 경찰상 위험이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상태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특화된 논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어때요? 예, 그 경찰법 논문에 보면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썰렁하긴 한데, 갑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1번 사람이 와서, 에휴, 2번 사람이 와서, 에휴, 3번, 에휴, 그래 이게 툭툭 쳤어요. 에휴, 정신 좀 차려. 100번째 사람이 와서 툭툭대게 죽었어. 누가 죽였어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누가 죽였죠? 행위 책임에는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 행정고시의 문제에는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가수 B가 있었어요. B가 가수 B. 근데 거기서 이제 가수 B 이렇게 등장했어요. 문제에서 B랬는데 그때 이제 B가 이제 그때 이제 국제 가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가수 싸이가 있었다 뭐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싸이 참 좋죠. 근데 가수 B가 있었는데 A 공연 기획사가 있었어요. A 공연 기획사가 공연을 기획을 했고 가수 B가 거기서 노래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A 공연 기획사가 공연을 기획을 했고 근데 가수 B가 몸이 아파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관람객들이 환불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인근 상가에 있는 간판을 떼어내갖고 이 간판을 도로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이 도로에 바리케이트가 쳐져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했는데요. 이 위험을 야기한 자는 누구죠? 위험을 야기한 자. 위험을 야기한 자는 바로 A 공연 기획사가 공연 자체를 기획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가수 B가 만약에 몸 아프다는 핑계로 불참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공연 관람객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평정만 유지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누가 그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거예요? 이런 게 행위책임의 문제, 행위책임의 귀속법리라고 합니다. 누구냐면요. 이거는 형법상 인과관계론이나 민법상 인과관계론과는 달리 경찰법상의 인과관계론이 따로 있어요. 직접 원인설이라고 해서요. 그 위험의 세계에 자기 발로 들어가서 독립된 의사로 시간적 최우성에 기하여 자기 발로 들어가서 위험을 초래한 사람인데요. 누구냐 그러면 아까는 100번째 때린 그놈이 죽인 겁니다. 아시겠죠? 100번째 때린 그놈이 죽인 거요. 지금은요. 공연 관람객이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겁니다. 재밌죠? 재밌으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중요한 논의예요. 나중에 이제 학설 가지고 막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상태 책임에도 이런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아까 그거예요. 종업원 갑이, 그러니까 을이 운영하는 석유 판매업소에 종업원 갑이 유조차를 운전해 가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다가 확 전복이 됐어요. 농지 주인은 병이에요. 근데 병 내 농지가 다 오염이 됐어요. 이때 관할행정청은 누구에게 그 농지의 오염을 제거하라고 명령해야 될까요? 이건 상태 책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물건의 위험 상태입니다. 상태 책임이죠? 농지의 위험 상태죠. 농지가 오염된 위험 상태가 발생했어요. 이 농지의 위험한 상태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식수원 오염이라는 그 경찰상 위험으로 연결이 된 상황입니다. 이때 농지의 오염을 누가 제거해야 될까요? 상태 책임의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농지 주인 병한테 제거하라고 해도 될까요? 이럴 때 김현태 교수님은 농지 주인 병한테 제거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박균성 교수님은 농지 주인이 뭔 잘못이냐 걔가 더 억울하다 얘가 희생자다 얘가 희생자 얘한테 그러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박균성 교수님이 이렇게 보십니다. 저는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농지 주인 자기도 마음 아파 죽겠어요. 그렇죠? 농작물 다 죽고 농지 주인한테 오염을 제거하라고 명령해서는 아니 되며 석유 판매업자 을이나 아니면 종업원 갑에게 그 경찰 책임을 묻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합니다. 경찰 책임의 원칙의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다수 책임자의 경합이에요. 다수 책임자의 경합. 다수 책임자 경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복합적 책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합적 책임이라는 것은 다수인의 행위 책임 측면이죠.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여러 개의 물건의 위험 상태로 인해서 발생한 경찰상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책임자가 복수로 존재해요. 경찰 책임자가 복수로 존재합니다.
직접적인 경찰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을 발동하라고 했는데 경찰 책임이 인정되는 놈이 한 놈이면 그냥 걔한테 뭐 오염을 제거해라 뭐 이렇게 경찰권 발동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 명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총론에서 뭐 배운 거랑 비슷해요. 부당결부 금전칙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죠. 부당결부 금전칙 배울 때 복수의 면허 중에서 어떤 면허를 취소해야 될 것인가. 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면허를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행정청의 선택재량으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경찰 책임자가 복수를 있을 때는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 그 침입적인 경찰권을 누구에게 발동할 것인가? 이것은 경찰관의 전적인 재량입니다. 근데 또 재량행위라고 해서 무제한적 재량은 또 항상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뭘까요? 위험의 세계의 특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의 세계. 위에서 우리 여러분들 개괄적 수권조항 이런 걸 왜 인정했을까요? 이렇게도 권력적이고 침입적인 경찰 작용은 당연히 법률유보 원칙에 적용을 받고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법률유보 원칙을 적용시키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하는 애매한 법을 근거로 해서 경찰권 발동을 인정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위험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의 제거라는 것은 항상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경찰 책임자가 여럿이 있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근처에 있고 가장 힘이 센 사람,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해 제거가 가능한 사람한테 경찰권 발동을 시키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어쨌든 책임은 여러 명이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신들끼리 비용 분담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내용 보시게 되면 경찰 긴급권입니다. 경찰 긴급권은 뭘 말하는 걸까요? 뭔가 긴급해 보이죠? 그래요.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경찰 책임의 원칙을 준수해서는 경찰상 위험을 제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책임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경찰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위험 상황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는 경찰 책임자가 있긴 한데 이 사람이 도주하고 현장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관 스스로도 경찰기관도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고유한 수단으로서만큼은 위험을 제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경찰 책임의 원칙을 준수해서는 위험은 무조건 제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제3자, 경찰 비책임자에게 그 위험을 제거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경찰 긴급권을 발동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 책임의 승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해당 테마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가장 주로 논의되는 부분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갑이라는 석유 판매업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부정휘발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어요. 근데 부정휘발유 판매 사유에 따르게 되면 그에 따른 제재 처분이 등록 취소 처분, 쉽게 말해 영업허가 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 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적발은 됐는데 그 등록 취소 처분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얘가 등록 취소를 받게 되면 자신의 석유 판매업을 누군가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죠. 등록 취소되면 얘는 석유 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없는 거거든요. 뭐 양도하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등록 취소가 되기 전에 얘가 을이라는 친구한테 자신의 석유 판매업을 양도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갖고 행정청이 이제서야 제재 처분을 등록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행정청이 갑의 잘못을 이유로 을에게 등록 취소 처분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경찰 책임의 승계론이에요. 경찰상 의무를 위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등록 취소 처분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갑입니다. 근데 중간에 얘가 양도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 얘의 그 경찰 책임이 을에게, 이 피승계인의 경찰 책임이 승계인에게 넘어간다고 보게 되면, 경찰 책임의 승계를 인정하게 되면 행정청은 이 양수인 을에게 등록 취소를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과연 가능할까? 궁금하시죠? 네. 해당 테마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야지 또 기억에 잘 남아요. 이런 게 경찰 책임의 승계, 이것도 또 많이 논의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왼쪽에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찰의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요.
맨 위에 보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그다음 오른쪽 아래 보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죠. 예, 교재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교재 보시게 되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제도적 의미의 경찰기관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작용을 말한다. 제도적 의미의 경찰기관은 누굴 말하죠? 예, 경찰관을 말하는 겁니다. 경찰관. 경찰관이 하는 행위가 바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이래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 봅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목적으로 일반 통치권에 의해서 행하는 작용을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박스를 보시게 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죠. 먼저 형식적 의미의 경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식적 의미의 경찰관은요, 행정경찰 작용도 하지만 사법경찰 작용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행정법에서 다루는 것은 위험 방지, 위해 제거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행정경찰 작용까지만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 영역 내에서 위에 있는 사법경찰 작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경찰행정법, 행정법에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보안경찰 작용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경찰법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는요, 경찰관이 개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행정기관의 경찰작용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왼쪽에 뭐예요? 협의의 행정경찰작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교재에 보시면 박스에 있죠? 박스에. 네. 그림에 있어서 이 협의의 행정경찰작용까지를 포함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다루는 것은 행정경찰작용으로서 무엇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 여기를 다루는 것이다 이거야. 이 교재만 갖고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조금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도의식 체계도의 그림을 포함을 시켜드린 겁니다. 그림을 가지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찬 이번에 보시게 되면 근거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요. 우리 앞에서 법률유보 원칙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통설판례협정은 중요사항 유보설이었습니다. 어느 학설을 취한다라고 하더라도 침입적 행정작용은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봤는데 경찰작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권력적 침입적 작용입니다. 법률유보 적용되겠죠?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겁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 작용법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동그라미 1, 2, 3 특별경찰법상의 특별수권조항, 일반경찰법상의 특별수권조항, 일반경찰법상의 일반수권조항을 어떻게 해요? 단계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면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 3번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 여부 논의를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2단계로 접근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경찰법상의 일반수권조항 관련된 논의죠. 첫 번째 일반 조항의 필요성 옆에다가 1단계라고 써놓으시고요. 1단계. 그 다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6호 옆에다가 2단계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1단계 논의를 보시게 되면 긍정설, 흠결 없는 위해 방지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일반 조항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일반 조항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부정설은 뭐야? 경찰작용은 엄격한 법률유보 원칙에 적용을 받는다 이겁니다. 엄격한 법률유보 원칙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개별적 수권조항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일반 조항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검토는요, 긍정설의 입장, 이게 동설이라고 했습니다. 위험의 세계를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진화하고 지능화되는 이 범죄의 세계, 위험의 세계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능력하고 비전문적이고 바보 멍충이들만 모인 입법자들이 어떻게 사전에 일일이 그것을 다 예측하여 규율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네.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범죄자들이죠.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입법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입법자들이 범죄를 따라가? 못 따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조항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두 번째, 아니 세상에 못 믿을 사람이 입법자인데, 그렇죠? 이 못 믿을 사람들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경찰권 발동을 하지 않고 위험 상태를 방치하자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흠결 없는 위해 방지 업무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요구사항이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 논리입니다. 이게 제일 논리적인 근거예요. 뭐예요?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 뒤에 대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 일반 조항이라는 거 인정하게 되면 법률유보 원칙을 조금 완화 적용시키는 것이고 법률유보 원칙에 있어서의 약간의 흠결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 부분은 뒤에서 우리 특유의 한계 법률로서 경찰법상 일반 원칙, 소극의 원칙, 공공의 원칙, 책임의 원칙, 평등, 배려의 원칙이 뒤에서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긍정설의 입장이 맞습니다. 그럼 1단계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일반 조항으로 뭘 들이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2조 6호가 바로 1타 후보입니다. 과연 2조 6호를 현행법상 일반 조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긍정설은 그렇다고요.
어렵지 않고. 유추적용서는 뭐라고 하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표준적 직무조치 조항이 3조 내지 8조, 10조 내지 10조의 4에 있었어요. 일반 경찰법상 특별수권 조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조에 뭐 있어요? 5조에 위헌 발생 방지 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위헌 발생 방지 조치 조항 5조 1항 3호를 개인적 법익과 관련돼서의 일반 조항으로 보고, 그다음 범죄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때는 범죄 예방 및 제지 조치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를 일반 조항으로 보고, 여기서 제외되는 공동체적 법익과 관련된 위험 여기만 2조 6호를 일반 조항으로 보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제약을 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유추적용설의 입장입니다. 예, 유추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2조 6호를 유추적용한다. 그 다음 부정사활의 입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작용법이 아니다 이렇게 봐요. 이거는 직무규범일 뿐이다. 그래서 뭐로 전부 대체하자. 위헌 발생 방지 조치 5조 1항 가지고 상당 부분 다 규율될 수 있지 않는가, 이걸로 처리하자 이렇게 보는 부정설이 있는데요. 여러분 청원경찰법에 따르면요, 청원경찰에게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청원경찰을 우리 경찰관과 동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판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원경찰이 경직법 2조를 근거로 창고 단속 조치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청원경찰이 2조의 일반 조항을 근거로 경찰권 발동을 해도 법적 근거가 구비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와 같은 창고 개축 단속 사건에서 경직법 2조를 일반 조항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판례도 인정하고 있고요. 검토해 보시게 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6호는 직무규범이자 권한규범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 경찰법에서는 직무규정과 그 다음에 권한규정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조 6호가 조금은 추상적인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헌성을 상실할 만큼 추상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2조 6호를 일반 조항으로, 개괄적 수권 조항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므로 긍정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그러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면 따로 개별적 수권 조항이 없어도 경찰권 발동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경찰권 발동의 요건 보도록 하고요. 개별적 수권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에서 구체적 요건을 특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분명히 명확합니다. 문제는 언제 된다고 했어요? 개괄적 수권 조항을 근거로 2조 6호를 근거로 경찰권 발동할 때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때 공공의 안녕, 공공의 질서 해당 사항이 있냐 없냐 이걸 봐야겠죠?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여러분, 국가 법제도 질서는 공공의 안녕 쪽일까요? 질서 쪽일까요? 국가 법제도 질서. 공공의 질서겠죠? 틀렸어요. 이건 공공의 안녕이에요. 안녕 이게 아니거든요. 그죠? 공공의 안녕.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국가의 법질서가, 법제도 질서 문제죠. 침해받지 않고 국가의 공동체의 존속과 기능이 방해받지 아니하며, 여기까지가 뭐예요? 공동체적 법익 문제입니다. 그다음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자유, 명예 등 법익에 대한 침해가 없이, 이게 개인적 법익입니다. 공동체적 법익이나 개인적 법익에 별다른 침해가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정상적으로 작동하세요. 이런 질문이죠. 그죠? 국가 법제도 질서 문제는 공공의 안녕이에요. 질서는요? 그럼 질서는 뭐야? 뭐 질서는 유치원생들이 이렇게 발 맞춰 가면은 오리 꽥꽥 이거가 질서가 아니고, 질서는 뭐냐? 이거는 사회적인 윤리 가치 질서입니다. 윤리 가치 질서.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통상적인 사회적 인식 및 윤리 의식에 비추어 사회의 건전한 공동 생활을 위해서 불가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불문 규범. 공동체적 가치의 총체라고 돼 있죠. 윤리 가치 질서가 바로 질서. 국가의 법제도 질서는 안녕의 측면에 해당한다는 거. 그다음 밑에 로마서 3번의 경찰권 발동의 한계는요. 요거는 우리가 협의의 한계입니다. 협의 한계. 조리상 한계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조리상 한계. 경찰 편의주의,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총론에서 배웠던 행정재량과 비교했을 때 경찰 재량은 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유의 한계 범위로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외에도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 필요하다 이거고요. 내용은 이제 소극, 공공, 책임, 평등, 비례 원칙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공공의 원칙이나 책임의 원칙은 제가 아까 도의식 체계도를 통해서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등 원칙이나 비례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지금까지 우리 경찰법을 시작하면서 왜 이걸 공부하는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가,
행정구제법보다는 작용법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공부한다. 그 중에서도 내용상 하자와 관련된 법률유보, 법률우위원칙 여기 논의 집중해서 공부하게 된다. 그리고 법률유보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개괄적 수권조항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법률우위원칙 쪽에서는 재량의 하자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찰 공공의 원칙과 경찰 책임의 원칙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고 이것은 뒤에 별도의 테마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